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국이 중국을 선택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잠수함이 없는 국가로 전락하게 될 전망입니다. 엔진 논란이 불거졌던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취소하기로 하는 등 호위함 구매로 대체하기로 한 건데, 하지만 중국은 이마저도 조만간 한국에게 빼앗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국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중국을 택해 자충수를 두고 만 태국이 뒤늦게 피눈물을 흘리며 한국에게 매달리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이 독일산 엔진 탑재를 둘러싼 갈등 끝에 결국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취소하고 대신 중국에서 호위함을 구매하기로 퉁치기로 했습니다.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이달 11일 수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은 애초 계획된 중국산 S-26T 잠수함을 구매하지 않고 대신 중국산 호위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타 타위신 총리의 중국 방문 기간 동안 이 문제가 논의됐고 중국도 계약 변경을 고려하기로 했다며 현재 세부 사항을 협의 중으로 다음 달 중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위함 수입에는 잠수함보다 10억 밭 많은 170억 밭이 투입된다며 잠수함 구매를 위해 이미 중국에 지급한 비용은 호위함 구매 비용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역대급 사기로 논란이 불거졌던 태국 해군의 잠수함 구매 사업이 결국 무기한 보류되는 한편, 태국 정부가 잠수함 구매를 위해 마련한 예산을 중국 신형 호위함을 구매하는 데 쓰기로 한 겁니다.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앞서 중국이 태국에게 제시한 잠수함 내에 탑재될 중국산 디젤 엔진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국 정부가 잠수함 도입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작년 8월 중국의 설득과 오랜 협상 끝에 태국 해군은 중국산 엔진 성능을 테스트에 문제가 없으면 엔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잠수함은 조용한 게 생명인데 중국산 디젤 엔진은 소음이 심해 기본적인 기능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태국 정치권에서 중국산 엔진을 탑재한 S-26T 잠수함을 도입하려 추진했지만 이번에 국방장관이 새로 바뀌면서 해당 사업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원래 태국의 계획은 중국산 S-26T 잠수함 도입을 완전히 백지화시키려 했지만 중국 측에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며 태국에 돈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내놓자 잠수함 대신 그 돈으로 중국산 호위함을 사겠다고 계획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국 정부가 중국산 잠수함 도입 사업을 완전히 취소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춘 호위함 수입으로 계약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태국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사기를 당한 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라고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2017년 태국은 중국 선박중공국제무역공사와 S-26T 위안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한국 잠수함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중국에서 태국에게 가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혹해서 막판에 중국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던 겁니다. 대신에 조건은 잠수함에 독일 MTU-396 디젤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던 겁니다. 하지만 중국으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이유의 조치에 따라 독일이 해당 엔진 수출을 금지하면서 잠수함을 둘러싼 중국과 태국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독일의 수출 불허 입장에 당시 중국은 자국산 엔진을 대체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태국이 거부하면서 한때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태국 해군 총사령관이 중국에 주문한 S-26T 위안급 잠수함에 독일제 MTU-396 디젤 엔진 대신 중국제 CHD-620 디젤 엔진 개량형 모델을 탑재하는 걸 승인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제 디젤 엔진 탑재하려 했다가 결국엔 성능 이슈로 이번에 계약이 취소되는 굴욕을 맞게 된 건데요. 중국산 엔진의 성능이 독일 엔진에 뒤지지 않는다고 억지 주장한 중국의 가스라이팅이 사실 이번에 태국에서 잠수함 대신 중국 호위함 구매로 전환됐지만 결국엔 한국의 호위함이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취소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중국 호위함이 잠수함만큼이나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어서인데 이번에는 결코 중국의 헛돈을 쓰지 않겠다는 태국의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요. 앞서 1월에도 SNS를 통해 중국 해군의 94명 상급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부근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는 등 중국 나름 고도의 기술을 집약해 만들었다는 핵잠에서도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자 이제는 중국을 정말 손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해당 소식에 대해 중국은 극구 부인했지만 결국엔 중국 핵잠이 영국과 미국 잠수함을 잡기 위한 함정에 걸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침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한국이 대구급 호위함 FFX 배치 II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태국이 중국산 대신 한국 호위함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롤스로이스의 최신형 가스터빈과 디젤 발전기가 장착된 대구급 신형 호위함 마지막 함정이 우리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앞서 2012년 롤스로이스는 우리 해군의 대구급 신형 호위함 추진체계의 주동력원 공급업체로 선정된 후 8척의 호위함에 MT-30 함정용 가스터빈을 공급했습니다. MT-30은 인도 당시와 동일한 최대 파워를 제공하는 건 물론 작동 편의성과 주당 약 1시간에 불과한 짧은 유지보수 시간으로 탁월한 성능을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구급 다음으로 진행되는 한국 최신 호위함 FFX 배치 III 충남함이 확 달라진 성능 또한 놀라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진수식을 거행한 충남함은 해군의 3100T급 대구급에 이은 3600T급의 첫 번째 호위함으로 광개토대왕함과 크기가 비슷해 이름만 호위함이지 구축함과 다름없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충남함은 함정에 두뇌라 할 전투체계, 주요 탐지 장비, 무장 등이 모두 국산 장비로 구성됐는데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함대함 유도탄, 전술함 대지 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를 장착했습니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처음으로 탑재했으며 이지스 레이더와 같이 사면 고정형으로 장착해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과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실 기존 인천급이나 대구급은 회전형 탐지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를 별도로 운용해 레이더 탐지 공백이 발생했지만 화전철 빨지 레이더와 레이더 팔지 공백이 발생했지만 충남함 마스트는 복합 센서 마스트 방식으로 제작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충남함에는 사면 고정형 MFR뿐 아니라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가 마스트에 포함됐고 스텔스형 설계를 적용했다는 게 해군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더해 충남함의 추진체계는 대구급과 같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만들어 수중 방사 소음을 최소화하고 국내 개발한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를 운용해 대잠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됐는데요. 이처럼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충남함은 올해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내년 12월이면 해군에 인도될 예정으로 전력화 과정을 거쳐 조만간 작전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거리 대잠어뢰를 탑재한 충남함 진수 소식에 벌써부터 중국이 긴장하는 등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반응이 잇따라 쏟아졌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겨우 이 정도로 유난을 떠는 거냐, 무게 중심이 별론 것 같다 넘어지는 것 아니냐, 충남함의 크기는 한국 땅이 작다고 말하면 사이즈가 이해된다. 디자인이 별로다. 겉모습이 못생겼고 앞이 너무 무거워 뒤집힐 것 같다. 저게 좋아 보이는지 의문이다. 인도 호위함이 더 좋아 보인다. 인도랑 너무 비슷하다. 레이더와 화력 수준을 보면 발전 가능성도 없고 함포는 필요 이상으로 많다. 크기가 너무 작아 보인다 등의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 재작년에 건조한 중국 54A 호위함이 한국과 직접적으로 비교될까 자격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환구시보는 54호형 호위함 진수식 이후 54호형이 중국 해군 함대를 확장하고 전투태세를 높이는 데 최선의 선택이라며 자화자찬했습니다. 54호형은 대공전과 대함전, 대잠전, 연안작전과 원양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배수량은 4053kg로 한국의 충무공 이순신급보다 작습니다. 이 함정은 120km 거리 내 표적 40개를 동시 추적할 수 있는 3차원 대공대수상 탐색 레이더, 미사일 통제, 표적 획득 레이더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수직발사관 32셀에 사거리 50km인 HQ-16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한국과 중국의 호위함 성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지 차이가 나는데요. 심지어 이미 이 같은 현실을 태국 해군이 확인해준 상태로 태국 정부가 중국산은 더 이상 못 쓰겠다며 대우조선해양의 호위함 추가 주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앞서 태국 해군은 중국으로부터 나레수항급 호위함을 구입해 운영을 했고 한국에서는 인천급 호위함을 개량한 푸미포 나두냐덱급 호위함을 도입해 운영을 했는데 성능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 겁니다. 두 함정의 무장과 전자장비 모두 같은 서방 제품을 장착했음에도 성능에 엄청난 차이가 나자
중국의 적극적인 액션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돌아서며 결국 한국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태국 해군은 한국산 호위함 구매를 위해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구입 비용을 반영한 상태로 계약 체결 소식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우리의 최신 호위함인 충남급과 중국의 54호급을 비교하자면 일단 중국 호위함은 내부에 건축용 강목을 싣고 다닐 정도로 언제 고장이 날지 시한폭탄과 같은 성능의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체계의 경우 충남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54호급은 디젤 엔진만 장착하고 가스터빈이 없습니다. 정숙성의 문제에서도 충남급은 전기 모터를 장착해 소음이 거의 없어 적에게 발각될 일이 거의 없지만 중국은 디젤 엔진으로 풀 가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소음이 발생합니다. 수직 발사관도 단순한 숫자가 아닌 화력이 비교조차 되지 않는데 충남급 단 한 척만으로도 54호급 여러 척을 상대하고도 남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한국 신형 호위함 때문에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충남급의 최초로 탑재된 국산 다기능 배열 레이더에 주목하고 있는데 해당 레이더가 360도 전방위로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KF-21의 AESA 레이더 개발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충남급의 탐지 체계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제 한국산 이지스 시스템으로 우리만의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게 가능해졌는데요. 충남함이 미니 이지스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중국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며 한미정보당국은 정확한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마하 5 이상이 속도와 더불어 7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해 요격이 불가능한 데다 불규칙적 회피 기동 능력을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말하고 있지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분석을 끝낸 국방부 측에선 북한의 발사체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볼 수 없으며 핵심 기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마하 5 수준으로 빠르지만 고도는 50km 이하로 매우 낮고 북한이 주장한 것처럼 700km의 사거리를 보유하지도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동형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범 모델이 등장하면서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어디까지인지 드러나게 되자 중국 측에서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강력한 동맹인 줄 알았던 러시아 측에서 한국에게 극초음속 관련한 핵심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 중국의 핵심 전략 자산들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에너지 문제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측은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와 충돌할 경우 상상 이상의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 엄포를 놓으며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서방 세계로부터 정치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기에 러시아와 중국은 동변상련의 처지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산권을 대표하는 양국은 과거부터 정기적인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해왔지만 최근에는 그 빈도가 훨씬 더 잦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 세계적 철수 사태가 벌어지던 당시 러시아와 중국은 중국의 닝샤자 지구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군사훈련이 일반적인 훈련과 다른 점은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지휘통제권을 적용해 미국과의 분쟁을 염두에 둔 최초의 훈련이며 양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입니다. 해당 훈련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참관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비공식적으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과 항공모함, 잠수함 등 첨단 전략 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엔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 동맹과 전략 자산 개발 등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와 중국은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 협력 중인 상황이지만 최근 한국이 슬쩍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모델이 등장하자 중국 측은 매우 당황하며 러시아를 향해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측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모델인 하이코어를 공개했습니다. 하이코어는 길이는 9m에 무게는 2.5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시험 모델이지만 탄두와 레이더만 장착하게 되면 당장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를 갖춘 하이코어는 올해 첫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극초음속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무려 20년 전인 2004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에 탑재되는 램제트 엔진을 개발해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사일에 탑재되는 제트 엔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램제트 개발에만 몇 년 이상 몰두하던 국방과학연구소는 2010년부터 극초음속 핵심 기술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고 곧이어 극초음속 엔진에 필요한 공기흡입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엔진은 기존 엔진과는 다르게 훨씬 더 많은 공기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엔진이 온전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극초음속 엔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한국은 극초음속 관련 데이터를 쌓아와 2018년부터는 마하5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하5의 속도면 중국이 현재 상용화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맞먹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기술이 있기까지 러시아 측이 알게 모르게 많은 기술 지원을 해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거 1990년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던 소련은 신흥 경제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갔습니다. 이 당시 빌려간 금액은 한국의 외환 보유고의 10%가 넘는 수준으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에 큰 위기가 오는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이라는 국가는 결국 붕괴했고 경제적으로는 파산 상태였습니다.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 측에서는 한국에게 갚을 돈이 없자 미국과 함께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이전하는 것으로 대신하면 안 되겠냐는 제안을 하였고 한국은 러시아의 제안을 고심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군수물품으로 받는 불곰 사업은 여러 해에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차와 장갑차부터 대전차 미사일, 대공미사일 등이 들어왔고 잠수함과 헬기까지 다양한 장비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측 장비를 해체 후 다시 조립해 분석한 뒤 한국형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략 장비도 있지만 불곰 사업으로 인해 개발 시기를 앞당겼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불곰 사업 이후 한국이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 진행한 나로호 프로젝트에서도 러시아 측과 긴밀한 협력을 하며 한국의 우주 개발 기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는데 러시아의 항공 우주 기술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국의 우주 개발 경험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나로호 프로젝트를 통해 순수한 우주 개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로호 발사 연구를 하면서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을 가지고 한국이 가장 가까운 적성국인 중국과 일본 전체를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합동 개발한 나로호의 킥모터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추진체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에서는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개발한 항모킬러, 초음속 순항미사일이 공개되며 중국이 전략자산으로 개발하고 있는 항공모함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음속의 3배 속도로 날아가 수백 km 밖의 목표물에 정확하게 명중합니다. 한국의 잠수함에서 조용하게 발사할 수도 있기에 중국이 20년 동안 100조 원을 넘게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항공모함을 단 한 발에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 장비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해군은 급격히 커진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인접한 서해에서 활동이 잦아지고 있기에 한국의 항모킬러와 같은 전략 자산의 중요도가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확보한 일부 전략 자산의 핵심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전해져 온 것을 확인한 중국은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혈맹인 줄 알고 서방 세계에 대응해 역대 최고 수준의 동맹으로 발전했지만 정작 러시아 측의 기술이 한국으로 넘어가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다른 어설픈 기술도 아니고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으로 중국의 전역을 타격 가능하며 오랜 기간 공들여 개발한 덩치만 커다란 중국의 항공모함을 단 한 발로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발사체는 레이더에 쉽게 포착하고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한국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발사체는 중국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전략 장비입니다. 한국은 작은 국가이지만 주변국들을 순식간에 무력화할 만한 첨단 전략 장비를 확보하고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협정으로 한국의 군사력 개발에 큰 제약이 있었기에 한국은 최첨단 전략 무기를 확보하고도 발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고 한국이 미국과의 사거리 협정이 종료되자마자 차세대 현무미사일을 공개했다며 이것은 한국이 미리 개발해두고 숨겨왔던 것을 공개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 개발 수준을 감안했을 때 이미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또한 상용화에 앞두고 있다며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경우 기대되는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인접한 적성국인 북한과 중국의 발사체를 빠르게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선 음속의 3배 즉 마3 수준의 속도로 요격하고 있지만 극초음속인 마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발사체를 만든다면 기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현재까지 미국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초강대국 미국의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성공한 극초음속 기술 시험에 실패했는데요. 반면 러시아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타격하는데 성공하며 방어하기 어렵다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 미사일 S-500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러시아 국방부 측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아직 주변 강대국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지만 그 뿌리는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러시아에서 왔다는 것으로 현재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과학기술의 미사일 기술을 접목시키면 빠른 시일 안에 러시아와 비슷한 어쩌면 러시아를 뛰어넘는 기술적 발전을 이뤄낼 수도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장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로 알려진 러시아의 치르콘 미사일의 외형이 한국이 개발 중인 하이코어와 상당히 닮아있다는 주장이 네티즌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미사일 산업의 뿌리가 러시아에서 시작된 만큼 충분히 납득할 만한 주장입니다. 심지어 한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 해군의 잠수함에도 탑재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중국이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해를 비롯한 태평양 일대에서 무겁고 느린 중국의 항모가 기세등등하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의 전략자산이 실전 배치되는 순간부터 항공모함을 숨기기 바쁜 상황이 올 것입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에 맞서 러시아와 손을 잡은 중국이지만 알고 보니 러시아는 한국에게 막대한 기술 전수를 해주며 중국의 턱 밑에서 견제하는 미국을 뛰어넘는 최신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목표가 허튼 수작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얀마가 운용 중인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에 의해 맥없이 격추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허풍이 대단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건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가 가장 크게 놀라며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이집트가 해당 전투기를 중국으로부터 무려 120대나 도입하면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이집트는 신속하게 FA-50 도입을 추진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한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공 기관총이라고 알려진 전차와 장갑차에 흔히 쓰이는 이 무기체계는 사실 현대전에서 전투기와 맞서는 구도조차 시도하지 않을 정도로 무용지물과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얀마에서 아주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져 전 세계 방산 업계 전문가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얀마에서 기관총이 제트 공격기를 격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얀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미얀마 동부 지역에서 반군 장악마을을 공습하던 미얀마 공군의 전투기가 대공 기관총에 의해 격추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투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 2명은 기체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이번에 격추된 전투기가 중국산 K-8W였다는 점으로 해당 기종은 지난 1998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미얀마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얀마 공군은 K-8W를 최대 1톤의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공격기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얀마 국방부는 이번 격추 사건에 대해 기체 고장으로 추락했다며 사실을 부인하기에 바빴는데요. 반면에 K-8W를 격추시킨 미얀마 반군은 기체잔에 사진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해당 전투기가 12.7 기관총의 대공 사격에 무력하게 격추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렇듯 미얀마 국방부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발사 속도가 느리고 단발 살상률이 낮은 기관총이 전투기를 격추한 일이 없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 몇 발에도 무력하게 추락할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이라는 것으로 미얀마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7월에도 미얀마에서는 이번 중국산 전투기 격추 사건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반정부 세력인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KNPLF가 군부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이 역시 중국산이었습니다. 당시 KNPLF의 대공무기는 없었지만 저공 비행하는 전투기를 향해 중화기와 소총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해 미얀마군의 전투기를 격추시켰으며 이로 인해 미얀마군 300명과 헬리콥터 5대가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시 SNS에는 추락한 군용기라며 중국제 훈련기 및 경공격기 사진이 돌며 한바탕 조롱을 당했는데요.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공격기를 만들길래 이런 쇼킹한 일이 연이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먼저 중국제 K8은 도입한 국가에 따라 명칭이 다 달라 소위 말해 항공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자주 혼동이 되는 기종인데요. 실제로 이 기체를 개발한 중국에서는 K8 기종을 정작 JL8로 부르고 있습니다. JL8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오래전부터 훈련기로 사용해오던 난창 CJ6나 JJ5를 대체할 후계 기종으로 1986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L8이라고 불린 이 훈련기는 나중에 중국용은 JL8 파키스탄에서는 K8이라고 명명하며 각각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JL8은 성능이야 둘째치고 공동개발국이었던 파키스탄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도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과거 K8을 도입해 뒤통수를 맞은 건데 설상가상으로 미얀마는 중국제 JF-17 전투기 역시 사기당하면서 코너에 몰렸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아무래도 미얀마 정부가 중국에게 뒷돈을 먹고 전투기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인데요.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군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은 JF-17 전투기 대다수가 구조적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해당 전투기는 요격, 지상 공격, 폭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F-17은 최고속도 마 1.6의 최대 작전 반경이 2037km에 달하는 경량급 다목적 전투기로 미얀마는 이를 2016년 중국으로부터 대당 335억 원에 16대를 구매했습니다. 이는 공동개발국인 중국과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JF-17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2018년 4대, 이듬해 2대가 더 공급됐습니다. 최근 미얀마군이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공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JF-17은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미얀마군은 러시아산 옙120과 MiG-29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방산 전문가들은 JF-17의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 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기체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9월 파키스탄 인력이 비밀리에 미얀마를 방문해 JF-17의 기술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했으나 JF-17의 무기 체계가 너무 복잡해 현재까지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모두 불량인데도 개발국인 중국이 정작 AS에 나몰라라 하며 모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미얀마에서 파키스탄 기술진을 긴급히 불러들인 JF-17의 경우 탑재돼야 할 중장거리 미사일과 공대공 레이더도 계약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중국의 만행에 혀를 차게 했습니다. 미얀마는 해당 전투기를 2016년 중국에게 구매했는데 기술 결함에도 중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울며 겨자 먹기로 JF-17을 공동 개발한 파키스탄에 도움을 청한 겁니다. 당시 이와라디는 파키스탄 인력이 일부 기술 문제를 해결했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미얀마 정부가 대당 320억 원을 들여 JF-17을 6대나 들여왔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미얀마뿐 아니라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개발도상국들 모두가 처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매했지만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오작동 사고로 인해 무기로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무기를 수출한 뒤 AS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로 인해 결함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입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안보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군사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에선 2018년 중국산 전투기 F-72대가 독립기념일 기념 비행 퍼레이드 리허설을 벌이던 중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도 작년에 중국산 F-22P 호위함에서 엔진 성능 저하를 비롯한 기술적 결함을 발견하고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은 중국산 FM-90 대공 미사일에서도 적외선 센서 시스템 오류로 목표물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시스템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2020년 중국산 훈련기 K-8W에서 문제가 나타나자 중국 항공기 수출입공사에 항의했지만 만족스런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값이 싸서 덜컥 중국산 무기를 도입했더니 결국엔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산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중국제 K8을 현재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가 이집트인데요. K8 격추 소식을 들은 이집트는 최근 엄청난 충격에 빠지며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신속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는 1999년부터 K8을 조립 및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무려 120대나 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체 노후화로 인해 신형훈련기로 대체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번 격추 사건으로 인해 속도를 더욱더 내게 된 겁니다. 그동안 중국제 전투기에 호되게 당한 이집트는 다시는 중국 전투기는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일 만큼 KAI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실제로 KAI는 이집트와 FA-50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이와 관련한 이집트 수출 규모는 최대 1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 방산업계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논의하면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FA-50의 경우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보이는 건 물론 경쟁 후보인 중국의 AVIC L-15 및 레오나르도 M346과 비교해봐도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FA-50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예정된 만큼 우리는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듯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에 중국은 슈퍼스타가 탄생했다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중국 민누주는 FA-50의 이집트 수출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집트의 FA-50 도입을 칭찬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누주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FA-50은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집트 수출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한국과 이집트의 FA-50 계약과 관련해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집트에서 적어도 1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번 계약으로 인해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방산이라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던 중국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라 참으로 어색한데요. 이제 중국마저도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1일 우리 공군의 비상대기실에서는 때 아닌 북한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다름 아닌 한미연합연습을지 자유의 방패 일환으로 이뤄진 방어 제공훈련을 펼친 것으로 이날 출동한 F-35A, FA-50 등 10여 대의 전투기들은 적기를 격추해 나가며 흡사 실전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등 8개의 비행부대가 참가해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임무를 수행했으며 다수의 방공관제대대와 미사일 방어대대도 참가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공군 방어 제공훈련에 동원된 F-35, F-15K 편대와 FA-50의 연합훈련이 완벽히 합을 이뤄 임무를 수행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평가인데요. 실제로 외신에서도 FA-50과 F-35의 합동훈련 소식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남다른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스는 FA-50과 F-350I 불안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했다며 전투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A-52 합동훈련에 참여한다는 건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추후 실전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폴란드에서는 연말까지 FA-50를 추가 도입한다는 소식을 알려오며 폴란드 공군이 보유한 미그-29를 FA-50으로 빠르게 대체할 것임을 알려왔는데요. 실제로 지난 22일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폴란드 공군을 위한 FA-50 2대가 바르샤바에 방금 착륙했다며 연말까지 8대의 전투기를 추가로 들여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폴란드군을 위한 새로운 장비들의 인도 속도가 늦춰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이 밝힌 대로라면 폴란드군은 연말까지 총 12대의 FA-50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이 FA-50 전력을 미리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한국의 놀라운 생산 속도 때문인데 실제로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했던 방산 무기들을 제때에 납기하면서 두터운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벨라루스를 통해 러시아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빠른 생산 속도 덕분에 부족한 전력을 언제 보충하고 투입할 수 있을지 미리 계획할 수 있어 무한한 애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이유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FA-50GF의 연내 배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연신 강조하고 있는 중으로 폴란드 공군에서도 누구보다도 FA-50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21일 열린 FA-50 공개 행사에서도 현지 기자들과 만나 FA-50GF 2기를 인수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10기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앞서 KAI와 총 48기의 FA-50 공급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올해 말까지 FA-50GF 12기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매달 23대의 FA-50가 폴란드로 향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에 앞서 KAI는 지난달 FA-50GF1 2호기를 출고하고 폴란드 공군에 인도를 완료했는데요. 이렇게 인도된 FA-50은 지난달 마인스크 마조비에츠키 제23 전술 항공기지에서 시험 비행을 진행했으며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에도 주축으로 참여해 미그-29와 함께 비행하며 성공적으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오매물망 기다렸던 FA-50GF를 인도받고 나서 소련제 항공기보다 몇 배는 더 낫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폴란드 정부는 기록적인 속도로 소련시대 군용기를 FA-50과 같은 서구 장비로 교체하고 있다며 FA-50의 우수성을 우회적으로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개최된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미그-29가 떠나고 FA-500i 들어온다는 의미의 비행쇼를 선보이며 전력 교체를 폴란드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렸는데요. 이날 폴란드 공군은 미그-29를 FA-50과 함께 비행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난 뒤 미그-29가 먼저 편대를 이탈하면서 FA-50로 교체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앞서 한국에서 비행 훈련을 받고 이번 행사에서 FA-50을 직접 조종하게 된 폴란드 야첵 스톨라렉 소령은 이전에 비행한 미그-29보다 FA-50의 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FA-50의 비행 범위와 성능은 기대를 훨씬 넘어섰다며 FA-50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등 조종사들이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기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FA-50GF형의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 무장이 약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FA-50GF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폴란드 공군이 전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폴란드에 인도된 FA-50GF는 TA-50 전술임문 훈련기 블로가이아이를 토대로 만들어졌는데요. 기총과 공대 공공대지 무장을 기본으로 탑재하며 FA-50에 장착된 통합정밀 직격탄을 비롯한 정밀 유도무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경보 수신기 등을 장착해 적군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하는 능력을 높였으며 야간 임무 수행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FA-50GF의 경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게 미그-29를 공유하면서 전력 공백을 빠르게 메우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기에 상대적으로 무장이 약할 수 있지만 앞으로 폴란드에 공급할 FA-50PL은 블록 20 버전으로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폴란드 공군의 요구를 반영한 FA-50PL은 AESA 레이더인 팬텀 스트라이크를 탑재하며 공중급류 기능과 더불어 정밀 유도무기 등을 운용하는 능력도 갖출 전망입니다. 실제로 KAI는 FA-55PL에 대해 F-16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레이저 유도 폭탄 등으로 무장이 더욱더 강력해질 예정으로 폴란드에 배치된 FA-50GF 역시 나중에 블록 20으로 개량할 수 있기에 일각의 우려를 완전히 물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폴란드에서 FA-50 도입을 결정한 건 미그 29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품이 아니라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대항하기 위한 핵심 무기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봤기 때문인데요. 현재 폴란드의 공군 전력은 48대를 보유한 F-16인데 여기에 더해 FA-50GF를 한국으로부터 도입하면서 이를 함께 운용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타격을 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박 사령관은 우크라이나전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중 공격은 지상 100m 고도에서 매우 낮게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이라며 그런데 FA-50은 순항 미사일 탐지와 격추에 용이한 레이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부터 폴란드는 FA-50 도입을 결정하면서 실전에 바로 투입할 계획이었으며 폴란드의 이런 기대에 부응해 FA-50은 F-16과 함께 바그너 그룹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는 FA-50 도입 계획을 밝힌 날 미 록히드 마틴과 1,400억 원에 달하는 또 다른 거래를 했는데요. 폴란드 군비청이 록히드 마틴에 주약한 표적 식별 장비 스나이퍼 어드밴스트 타겟팅 포드 ATP를 탑재하기 위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지난 18일 폴란드는 FA-50 전투기에 록히드 마틴의 AN/AQ-33 스나이퍼 ATP 34대를 장착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으로부터 스나이퍼 표적 포드를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퍼 ATP는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3세대 타겟팅 포드로 전투기에 장착돼 야간, 전천 후의 상황에서 지상 목표물을 식별, 자동 추적, 정밀 유도 지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건 록히드 마틴 2세대 랜턴 타겟팅 포드의 후속 모델로 랜턴보다 탐지거리가 5배 늘어나 매우 정밀하게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폴란드의 스나이퍼 ATP 구매는 올 상반기부터 추진됐는데 이는 원래 FA-50PL의 사양에 포함됐었습니다. 우리 군의 4.5세대 전투기 KF-16과 F-15에도 스나이퍼 ATP가 장착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FA-50P의 스나이퍼 ATP까지 탑재돼 업그레이드 된다면 경공격기로 알려진 FA-50은 비로소 멀티를 제공 전투기인 F-16에 맞먹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투기 엔진 소재 국산화에 나서면서 한국 방산의 레벨업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한국은 엔진에서 뿜어지는 섭씨 1500도 이상의 화염을 견뎌야 하는 특수 소재를 전량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6년까지 인코넬 718 제조 기술을 국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목표로 인코넬 718은 내열성이 높아 섭씨 1500도 이상의 화염을 견딜 수 있어 항공 엔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수합금입니다. 40년간 9,000대 이상의 항공 엔진을 생산해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 소재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자주 국방은 물론 방산 수출에서도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주요 방산 업체들이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매출이 상당한 수준인데요.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방산업체들의 전체 매출 중 3분의 1을 해외 수출을 통해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LI진엑스원, 현대로템 등 방산 4사의 총 매출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성과는 작년에 폴란드와 역대급 수출 계약을 맺은 이후 올해 본격적으로 제품 공급이 이뤄지면서 매출이 급등했다는 설명입니다. 해외 방산 시장에서 우리나라 방산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폴란드는 물론 중동, 호주 등 다양한 국가들과 방산 분야에서 여러 계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남은 하반기 역시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